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승원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옷 화사하네요. 네, 촬영이 있는 날이어서 네. 색깔 있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원색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무역 전쟁이 다시 막 일촉즉발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제니 옐런 네, 미국 네.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한다고 뭐 네. 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죠? 지난 3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장관으로서 두 번째 베이징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3일에 갔고 한 1년 전쯤인가 한 번 더 갔었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갈 때마다 뭐 재무장관도 가고 상무장관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시 한 텀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 제니 옐런 장관이 갔고 현지 시간 24일,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베이징에 갑니다. 그래서 경제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한 축 얘기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함의는 엄청나게 미중 간에 싸우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3일에 가서 그럼 그 제니 옐런이 왜 갔냐? 뭐 좋은 얘기만 하러 간 건 아닐 거잖아요. 싸우러 네. 갔겠죠. 구체적으로 싸우러. 네. 그래서 이른바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과잉 생산이요? 네. 좀 새로운 용어인 것 같은데. 좀 새롭죠. 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지 말라고 무작정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읽으면서 좀 생소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over capacity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만큼 생산해라 저만큼 생산해라 양을 정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는 거는 불공정한 무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뭐 WTO에 제소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냥 과잉 생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낯설었어요. 경제 전문가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만 해도 그러니까 공정한 관계, 뭐 무역 관계, 뭐 보조금 폐지는 굉장히 오래들었던 거고,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은 늘 들었던 용어인데 이번에는 계속 꾸준히 그쪽 사람들은 과잉 생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무장관이 베이징 가서 과잉 생산인 전 세계 어떤 그 제조업을 한마디로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치게 해서 우리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위협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은 네. 물건 많으니까 가격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너희 인플레이션 잡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반박했다는 당신들이 100만 원에 만들 거 우리는 10만 원에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리고 기후 쪽을 중국 정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또 기획적으로 기후 쪽 관련해서 산업 지평을 굉장히 넓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그래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데 이제 그것만 해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면서 반박을 하면서 미중 간에 혹은 중국과 유럽 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과잉 생산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전에 무역 분쟁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할 때 항상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무역 질서에서 보조금은 주지 말라는 건 우리의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지. 그 어떤 행동의 결과를 압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물건 많이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런 워딩들을 쓰는지 얼핏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좀 낯설다는 느낌과 함께 아니 이 중국을 압박하려면 여러 갈래들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뭐 인권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보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잉 생산은 어쨌든 결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거 뭐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니네가 무슨 권리로 약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이제 경제 관료들 뭐 무역 대표부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과잉 생산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쓰면서 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관세 올려라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4월 17일에요. 4월 17일 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네,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과 이 두 개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아이템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나열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바이든이 지시한 건 철강과 알루미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 7.5%인데 한 25%까지 한 3배 이상 올리라고 한 거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보복할 거야 이러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뭐 사실은 테슬라니 애플이니 하는 뭐 미국 기업들하고 관련된 아이템들이네요. 다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죠. 결국은 뭐 세계 경제 이전에 미국 입장에서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템들을 콕 집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겠죠. 네. 어제 저희 김외현 비행크립트 한국일본 리더하고 같이 차이나 쇼크 2.0에 대해서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요? 네. 차이나 쇼크가 1.0이 있고 2.0이 있는데 1.0 시대에는 중국이 저가 제품 가지고 전 세계 그 생산 공장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 2.0 시대에는 고가 제품 그리고 첨단 제품을 가지고 다시 그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테슬라 애플이 지금 위협받고 뭐 당연히 한국 기업도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재현되는 것 같은 또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예전엔 저가 공세로 그냥 많이 물량 좀 품질이 안 좋더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 고가의 또 제품의 어떤 질도 상당히 향상시켜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이제 공장 역할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봤자 그냥 공장 역할이야 정도였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 특히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이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점잖은 용어로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과연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은 항상 공정한 무역만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미국은 그냥 점잖게 가지고 우리는 고상하게 금융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할 거야. 뭐 그 공장에서 뭐 뚝딱뚝딱 만든 거 너희들이 만들어 그랬었는데 지금 제조업을 직접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압박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지금 제조업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이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억압과 울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촉진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을 다시 이제 우리나라 본토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외주 주던 걸 다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백인 남성 노동자들 특히 겨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이렇게 붐업을 시켰는데 결국은 바이든도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11월 5일 날 예정된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표심을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특히 제조업 쪽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올려.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 관세를 올렸었고 본인 재임 시절에. 그렇죠. 네. 이번엔 또 본인이 당선되면 60%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그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야를 택했는지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죠. 네. 근데 또 독일도 내놓으라는 제조업 강국인데 요즘 시들시들한데 얼마 전에 또 독일은 아예 중국 가가지고 숄츠 총리가 정상회담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가 14일에 갔습니다. 14일 가서 16일까지 한 2박 3일 정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과 함께 누가 같이 갔느냐, 경제 사절단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 얘기를 한다면 어묵 드시러 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떡볶이와 어묵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각 안에서도 매파가 있고 또 비둘기파가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혹은 좀 제너러스하게 가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조금 매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장관들 빼고 좀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뭔가 좀 해봐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 내각의 장관들과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봤더니 농업부, 교통부, 환경부 장관이 동행했고요. 숄츠 총리랑. 그리고 기업에서는 벤츠, 바스프, 뭐 머크, DHL,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 기업들의 대표들을 데려갔어요. 벤츠는 자동차. 바스프는 화학. 네.
그리고 어디로 오지? 지멘스, 지멘스, 뭐 전기전자, 네, 뭐 그렇고 그리고 바이엘, 이제 머크, 바이엘, 네. 머크는 제약 바이오고. 그렇죠. 그럼 총망라에서 갔네요. 총망라에서 그러니까 독일을 대표하는 대기업 최고 경영자 12명이 동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일단 그 그러니까. 명단만 봐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관세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는데 독일은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물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베이징 가서 5일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아. 당시에 꽤 긴 시간이에요. 보통 네. 2박 3일인데 네. 3박 4일만 돼도 길게 있네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또 압박하고 있고 실제 관세 인상을 검토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지난해부터 5월 올해 매달 한 하반기까지 조사를 해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관세를 높이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 연합에 또 거기에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하는 독일이 나 베이징 갈 거야. 그래서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그 얘기는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고 실제 워딩이 이렇습니다. 독일 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와 협력하고 싶다.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가 독일과 유럽 시장에도 나올 것이다. 명확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반드시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중국에 할 얘기라서 한 건데 중국 편을 드는 얘기도 함께 했어요. 유럽연합이 보호주의적 욕심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놓고 이런 워딩을 했어요. 유럽연합이 욕심을 보호주의적, 부린다는 그렇죠. 보호주의적 욕심을 부린다는 표현을 쓴 거네요.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상이 이런 네.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니 너무 작정하고 발언하신 게 아닐까 이 슐츠 총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발언한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너무 반가웠겠죠. 숄츠의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16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서방이 제기하는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전기차, 리튬 전지, 태양광 제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의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숄츠랑 시진핑이 뭔가 되게 서로 좀 도와주는 듯한 그런 코드를 분위기. 맞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진도 뭔가 화기애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슐츠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11월인가 갔을 겁니다. 작년 초인지 재작년 말인지를 갔는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제 디커플링이냐 디리스킹이냐 뭐 하고 있을 때 다 시끄럽고 나 제일 먼저 갈 거야 해서 슐츠 총리가 가장 먼저 베이징 가서 시진핑 만났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을 갔나 해서 할 때도 시진핑 만났고 그래서 아니 왜 숄츠만 다른 행보를 보이지?라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 관세 검토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대규모 사절단을 데리고 갔으니까 독일이 아무래도 좀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경제 쪽으로 걸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움직여 봐야 되겠죠. 독일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포위하고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바이든은 특히 국내 네네. 정치원으로 근데 뭔가 약간 엇박자. 엇박자가 나서 지금 근데 이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 항상 네. 그래 왔다. 네, 숄츠는 유독 또 그랬다는 것. 예. 사실은 중국하고 손잡지 않고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얘기를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네. 로버트 케네디 얘기도 주니어 얘기도 해주신다고 케네디.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스탠스 이야기 그리고 바이든이 강력하게 그 관세를 매기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혹시 11월에 당선되면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했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에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카이자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까? 네네네. 이제 법무장관도 있고 상원 네. 의원도 했죠. 네. 그분도 암살당했죠. 네. 예. 그 이제 아들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데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처음 나온다 했을 때 뭐 변수가 되겠어 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프로나 나와요? 지지율? 그 약하게는 7에서 많게는 15%. 15%까지 나와요? 네. 15%? 미국은 양당제라서 제3 후보가 그렇게 나오기 어렵잖아요. 두 자릿수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케네디라는 뭐 매기 효과라고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케네디라는 이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지역도 있고
바이든한테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또 지역이 또 갈려요. 그래요? 아니 네. 근데 케네디는 민주당이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지는 바이든 않은 표만 거죠? 갉아먹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화제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한 5일 동안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6,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이제 근소하게 네네네. 우세하죠. 그런데 다자 케네디랑 합해서 한 5명을 넣었더니 30 제가 숫자를 볼게요.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로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유리한 걸로 나왔어요. 트럼프 다자 표가 국에서. 더 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 네. 케네디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소위 격전지라고 하는 6개, 그 7개 주 있지 않습니까? 뭐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등을 했는데 남부 지역에서는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고 동부 지역에서는 좀 바이든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또 표심이 갈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두 자릿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데 과연 누구한테 이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워딩을 보면 누가 더 급한지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케네디 후보 나왔을 때 뭐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표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만큼이나 극단적인 좌파 인사라고 트럼프 캠프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캠프입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직접. 트럼프 캠프. 네, 네. 트럼프는 지금 재판받느라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말을 못했을 텐데 네. 트럼프 캠프의 무슨 보좌관, 브라이언 휴스 보좌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 전략으로 가다가 혹은 나와도 뭐 땡큐지 이러다가 극단적인 좌파 인사고 가로 열고 나쁜 인간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근데 왜 케네디 주니어가 인기가 있지? 보수 그 공화당에 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굉장히 극렬 우파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백신 맞지 말라고 운동을 한 사람 중에 또 선봉했던 사람이 이 케네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래서 완전 진보는 트럼프-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극우파들이 또 백신에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 얼마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 뭐 그렇죠. 옹호하는 분들이죠. 그 대통령 후보 철회한 뭐 그 디센티스 뭐 이런 후보들 론 이제 플로리다 디센티스. 네. 이 사람 이런 좀 공화당이잖아요. 강경한 강경 보수파. 강경한 공화당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 국가가 뭔데 개인한테 마스크를 강요하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뭐 이제 국가 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가 같은 얘기를 했으니 공화당 입장에서는 박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표가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좀 그렇고 특히 최근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금 뭐 성추문 입막음 뭐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트럼프를 안 찍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오. 좀 불이 났죠. 그럼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네. 확 찌그러지면서 케네디가 올라와 3자 구도 뭐 이렇게 될 수도. 네, 그러니까 쟁점은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형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가면서 이 표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또 변수가 돼요. 왜냐면 지금 뭐 몇 퍼센트 차이 안 나기 때문에 3, 4%, 이 13%를 차지하는 케네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무소속 얘기 거의 안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민주공화 이후에 네. 제3지대? 미국의 제3지대. 제3지대죠. 저는 네. 사실 그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이 후보는 주니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4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목이 밥인데 바비 포 프레지던트인데 그 되게 재밌게 봤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근데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면은 약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후보했을 때 네. 국민들이 가졌던 심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4살 때 삼촌이 암살당한 거예요. 존 F 케네디. 14살 때 아버지가 암살당한 거예요. 그것도 공화당, 민주당 경선 마지막에 다 이겨놓고 마지막 컨벤션 직전에 유세하러 딱 갔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 그렇죠. 후보 돼서 이제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네. 암살당한 거라. 그런 마음도 미국 사람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동정심. 짠한 마음이 있군요. 그렇죠. 짠한 우리나라 마음. 네. 표현으로.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어 쭉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진짜 좀 섞여 있는 게 예를 들면 총기 규제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총기 허용을 하자는 쪽이에요.
보통 아,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총기 규제하자고 그러고 공화당에서는 총기 허용해주자고 그러고 우리 사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묘한 그 지점이 있었군요. 네, 네.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넷플릭스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대화의 끝이 넷플릭스로 끝나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우리 미국 대선은 끝내주는 경제에서 계속 챙길 테니까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미 방위비 협정에 대한 네. 이슈가 좀 있다고요. 현지 시간 23일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무려 이 협상이 이 방위비가 이제 2025년에 그게 끝나거든요. 그럼 그 내년 말이니까 1년 9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혹시 트럼프가 됐을 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까봐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협상에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네네. 1년 9개월은 너무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컨설팅 업체 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라는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관계자들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트럼프, 뭐 바이든 대선의 어떤 역학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얘기도 나왔는데 이 방위비 협정 우리가 한다고 해도 올해 혹은 내년 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거 재협상 하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고음을 날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네. 당선되면 그동안 협상한 거 없었던 일을 하고 다시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스탠스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토론에 나온 얘기의 조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부상하면서 또 또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트럼프에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표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외교안보 정책 어떤지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죠.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고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 외교안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 전체적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이 스탠스, 정책 스탠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이승원 평론가 좀 놔드릴게요. 오늘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하고 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유럽의 독일, 중국, 미국 이 삼각관계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중요한 이 클루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